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을 지명한 진짜 이유, 숨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되는 부처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 20년 전 참여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절 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작가의 분석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자멸 시나리오까지 등장한 가운데 실제 당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해훈 후보자 임명에 담긴 숨은 정치공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의힘 3선 의원이자 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원협의회 이해훈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정치적 편가르기를 넘어서 전문가 인사를 쓰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 또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더니 결국 초고속으로 제명하기도 했죠. 이 와중에 이해훈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외치던 활동, 그 가운데 있었던 탄핵 반대, 시위 삭발 강요 의혹, 구의원과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불법 증여와 아들 명의 대부업 투자 등 능력을 검증하기도 전에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5번의 공천을 받아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한 데다가 지역구 또한 무혈 입성이나 다름없는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 서초구였다는 건데요. 그러한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 후보 검증 시스템의 부실함을 증명하는 셈이죠.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그 누가 이해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라며 당신들이 5번 공천할 때는 깨끗했고 장관 임명 발표 후 그 사이 며칠 만에 이렇게 비리 정치인이 됐냐고 말했습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뒷북 검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본인들이 5번씩이나 공천을 줘놓고 이제 와서 뒷북 검증을 하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자당 공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이 발표되는 순간 발끈해서 맹폭을 퍼부었지만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어버렸죠. 문제 삼는 것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일들이었으니까요. 짧게 보면 국민의힘에게 분통 터지는 분노와 진퇴양난의 이슈를 던져준 게 되었지만 길게 보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유시민 작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이제 비평을 하려면 네.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거죠. 우선 취향.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해훈이라면 콜업하면 응하겠냐? 제가 이해훈이라면 응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네. 근데 윤석열 씨가 저보고 와서 복지부 장관 해라. 안 해요, 저는. 취향의 문제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콜할 거냐? 이해훈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취향의 문제라고요. 이 취향의 문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는 없어요. 네. 시민들은 나 싫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비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측면은 도덕.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이해훈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막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네. 배신자라 그러고 뭐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훈 씨의 초점을 두고 보면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변하는 거. 네. 야, 자리 준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도덕적 기준인데 그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그 무슨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내란 청산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니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 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혜훈 씨는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 대통령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 파랑색 이런 얘기를 이제 국무회의 때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은.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이혜훈이라는 인물이 그게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혜훈 씨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그렇죠. 예.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비평은 세 번째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평가를 하려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사상 첫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는데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있었어요. 네.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죠.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뭐 이렇게 역대 장관 붙이면 앞에 서너 명 앞에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뭐 하는 데냐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부기 때문에 이혜훈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리고 이혜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사람이냐. 이걸 하려면 일을 잘할 거냐 보려면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이 뭐지? 두 가지예요.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국가 자원 배분이요. 국가 자원 배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처입니다. 이제 이게 참여정부 때 봄에 4월 달에 국가 자원 배분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관들이 진짜 자료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고요. 백지하고 연필만 갖고 들어가요. 네. 장관들이. 기획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끼리 놈들이라 그래요. 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네.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거기서 돈을 더 가져가려면 그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각 부처들이. 아무 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어요. 네, 네. 장관이 오로지 그거 보면서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뭐 반박 나오면 다시 재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 돈이 부족한지 그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는 우리는 이렇게 그림 그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장관들이 실링이죠. 탑다운 방식으로 복지부 얼마, 뭐 재경부 얼마, 농림부 얼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건 실무적인 게 진짜 루틴한 일입니다. 예. 그 일의 주무부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쪽 늘려 저쪽 늘려 이쪽 줄여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다 공격합니다. 이제 그 전에 20년 전에 기획예산처를 보면 기존의 부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 사업 있잖아. 네. 문제 사업을 다 PPT 띄워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국가재원배분회의를 가면 그 디펜스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하지 디펜스 말았어야 못하면 했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중첩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뭐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해서 뭐 농어촌에 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뭐 예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거를 서로 간에 막 밀고 당기고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떼서 저쪽으로 넘기고 그 대신에 저쪽 거는 떼서 이쪽으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맨날 장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이제 거기서 그 문제 딱 붙여놓고 한쪽 장관이 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쌀벌했습니다. 그 재원배분회의라는 게. 근데 네.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게 기획예산처예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년 전의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스템을 참고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온 거죠. 예. 제가 추측하기에 저는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이게 장관들 막 정신이 반이잖아요. 예. 맺고 끊고 탁 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아름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어느 부처를 쓸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 원래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네,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종의 그 항알레르기 약품 투입하듯이.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거든요. 예. 한쪽에서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선 일단 무조건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통합 이미지도 있고. 물론 유시민 작가도 이해훈이라는 사람의 업무 능력에 대해선 의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넘는 건 본인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인물을 둔다. 그리고 서로에게 껄끄러울 수 있는 역할을 맡기고 일종의 방패처럼 쓴다. 유시민의 말처럼 이는 유효할 듯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 수 없는 각 부처 장관들과의 정무에서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인한 망설임이 국가의 중대사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아예 치고받을 수 있는 인물을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산 방향은 결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탕평이라는 명분을 잡았고 이어서 국민의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민생 예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자리에 보수 인사를 앉혔는데 이를 부역이라며 당에서 제명해버렸습니다. 과연 보수제 1정당으로서 명분이 있는 조치였을까요? 그럼 그 자리에 민주당 인사를 앉히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이해훈이라는 사람이 깜냥이 안 된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보수 진영 인사는 부역자다라는 프레임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자당 3선 출신이며 현 서울 관내 당협위원장인 인물의 후보 검증을 운운하는 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나서지 않아도 본인들이 본인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워낙에 관련 의혹들이 예민한 분야인데다가 명확한 정황들이 있어서 이해훈 후보자에게 쉽지 않은 관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회심의 카드를 내었고 국민의힘과 이 후보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이해훈 임명을 어떻게 보시나요? 또 궁지에 몰린 이해훈이라는 사람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자료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